검찰이 모레 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가리게 되는 고영한 전 대법관이 사법농단 수사의 출발점이 됐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된 인사 자료의 일부를 삭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걸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남북이 철도 공동조사에 이어 10일부터 17일까지 동해선 도로 조사도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도로 조사를 17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이루어진다면 두 정상이 철도 도로 착공 행사에 같이 참석하는 것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지금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에서 나온 정황 증거들과 함께 최근 김 씨가 다니는 교회 서버를 압수수색해 밝혀낸 내용 등에 대해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로 전망되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의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수도권과 중부 내륙 지역에 이번 겨울 들어 첫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지난달 치러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국어 영역의 표준 점수, 즉 자신의 원점수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점수의 최고점이 작년보다 16점이나 오르는 등 역대 가장 어려운 수능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은 난이도 조절 실패를 사과한 가운데 수험생들은 대입 지원 전략에도 혼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임금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사실상 타결됐습니다.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잠정 합의했고 6일쯤 공식 조인식을 할 전망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유류세를 올리는 데 반대하는 이른바 노란 조끼 시위 현장 부근에서 한 여성이 최루탄에 맞아 숨지고 고등학생들이 시위에 동참하는 등 사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크롱 정부는 유류세 인상 중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이 전했는데 사태 수습의 시기를 놓쳤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주차장에 관광객들이 타고 온 렌터카 수백 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제주도가 교통 체증 등의 이유로 렌터카 감축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장의 우려와 업계 반발도 큽니다.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법농단 수사가 이제 마지막 진검 승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한 법원의 심사 날짜는 모레로 정해졌는데 이들의 구속 여부와 함께 이제 최고의 윗선, 즉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 시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을 부를 때 검찰이 적용할 혐의도 주목됩니다. 오늘은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의 증거가 인멸되는 과정에서 고 전 대법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새로 나왔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강버들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시작은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이었습니다. 행정처로 인사발령이 난 이모 판사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부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컴퓨터에 뒷조사 파일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반발한 내용이 지난해 3월 언론에 보도된 겁니다. 진상규명 요구가 거셌고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조사위는 의혹에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 수사에서 법원이 조사에 착수하기 바로 전날 판사 30-40명의 인사기록 일부가 삭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행정처가 없애려 했던 국제인권법 연구의 가입 여부나 법원 행정의 비판적이란 평가 등을 따로 정리한 부분이 사라진 겁니다. 검찰은 기록을 지운 심의관들을 불러 문제가 될 걸로 판단해 삭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당시 행정처장이던 고영한 전 대법관이 증거를 은폐하거나 인멸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이 혐의를 포함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당시 대법원 수장이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라진 것으로 확인된 기록들을 근거로 판사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줄지 V자로 표시했고 그렇게 정리된 문건은 고 전 대법관과 양 전 대법원장이 결재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바로 아래서 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심사는 올해인 목요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예, 재판이 시작되면 과연 판사가 내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해 줄지 관심일 수밖에 없죠. 여기서 생길 수 있는 부조리를 막기 위해서 법원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무작위로 사건이 판사에게 배당되도록 매우 엄격하게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 행정처가 특정 판사에게 특정 사건이 가도록 배당 조작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강현석 기자의 보도. 헌법재판소는 2014년 말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면서 국회의원 직위도 함께 박탈했습니다. 통진당 의원들은 즉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헌재 결정을 법원이 다시 판단할 순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당시 법원 행정처는 헌재가 내린 결론을 법원에서 다시 판단받기를 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사건 2심 재판부가 정해지는 과정에서 행정처가 주도해 재판부 배당을 조작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2015년 12월 행정처가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서울고법 행정육부 김모 부장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하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에 당시 서울고등법원장이 담당 직원을 시켜 배당 조작에 나섰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컴퓨터로 무작위 배당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행정육부로 갈 번호를 미리 따둔 뒤 통진당 사건이 접수되면 여기에 집어넣는 식입니다. 검찰은 이미 당시 직원 등으로부터 배당 조작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행정처 뜻대로 행정육부에 배당됐습니다. JTBC 강혜석입니다. 예, 검찰이 주목하는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중에 하나가 바로 강제징용 사건을 늦추기 위해서 김앤장의 변호사를 직접 만났다는 것이죠. 어제 저희들이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혹에는 당시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법원 행정처장 등 행정부와 사법부 실세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이 검찰 판단인데 등장 인물들을 중심으로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과연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먼저 청와대하고 외교부 또 대법원 서로 얼마나 끈끈하게 움직였다는 얘기입니까? 네, 당시 직함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병대 당시 법원 행정처장을 자신의 삼청동 공관으로 부릅니다. 예. 윤병세 외교장관은 이 자리에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서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판결에 나면 얼마나 한일 관계에 나쁜 영향을 주는지를 강조하는 설명을 내놓습니다. 예. 이후에 대법원과 외교부는 수시로 접촉을 하면서 소송을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넘겨 늦추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예. 국내 1위 로펌 김앤장 가끔씩 좋지 않은 일로 연관에 대해서 등장하곤 하는데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이 기자가 새로 파악한 내용이 있다면서요? 네, 원래 김앤장 측은 최초의 대법원이 2012년 5월에 피해자 쪽에 손을 들어주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을 때는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분석한 걸로 파악됩니다. 예. 그런데 청와대와 외교부 그리고 대법원의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는 것을 이후에 감지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피고인 일본 기업 측에 유리하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느낀 겁니다. 그걸 김앤장에서 느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이후에 법원 행정처 측에서 소송과 관련한 의견서를 직접 수정해 준 내용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아침 신문에도 일부 보도가 되긴 했는데요. 2015년 5월에 임종헌 행정처 기조실장이 김앤장 한모 변호사를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임 실장은 피해자들이 승소하면 외교 등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의 의견서를 외교부가 대법원으로 내도록 하는 방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를 위해서 임 실장은 직접 김앤장 측에 촉구서가 필요하다면서 김앤장이 작성한 의견서 초안을 받아서 제목을 기존의 의견서 요청서에서 촉구서로 수정을 하고 내용도 일부 수정해서 다시 직접 김앤장 쪽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예. 여기 등장하는 김앤장의 한모 변호사는 검찰 수사에서 김기춘 씨의 후임인 이병기 전 비서실장도 만났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다면서요, 검찰에서는? 그렇습니다. 한 변호사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후임인 말씀하신 대로 이병기 전 비서실장을 만난 사실이 새롭게 파악이 됐습니다. 예. 한 변호사는 이 전 실장을 만난 후에 후일담을 임 전 당시 기조실장에게 전해주는 등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등장하는 데가 지금 사법부, 청와대, 외교부, 김앤장까지. 여기 김앤장까지 네. 이 당사자들을 다 보면 각각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였을 거 아닙니까? 그건 뭡니까?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징용 소송이 지연되면 일단 청와대 입장에서는 일단 한일 관계 외교에 악화되는 이런 거를 좀 부담을 덜 수가 있고 또 1965년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에 맺은 한일 청구권 협정 자체가 부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대법원은 청와대와 호흡을 맞추면서 상고법원 도입, 또 법관 해외 파견 제도 확대 같은 당시의 현안을 좀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걸로 의심이 됩니다. 김앤장은 뭡니까 그럼? 네, 김앤장 측에서는 아주 당연한 얘기지만 자신의 사건, 클라이언트의 사건을 좀 더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이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예.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각자의 이해가 맞아 떨어질 때 또 다른 재판 당사자 한 축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예. 그리고 새롭게 또 취재가 된 부분이 있는데요. 검찰은 지난달 말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잇따라 불러서 강제징용 재판 개입과 관련한 조사를 추가로 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예. 앞서 두 사람은 검찰 수사 초기에도 검찰에 나서 조사를 받긴 했는데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련 의혹이 더 커지면서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가혁 기자의 설명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방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대통령이 직접 이 답방 문제를 언급하면서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언급을 한 것이죠.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진 민주당 의원들도 연내 답방 약속은 지켜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클랜드에서 한 뉴질랜드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연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기내 간담회에서도 가능성은 열려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 답방하면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연내냐 아니냐보다 중요한 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과정에서 보다 큰 폭의 비핵화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진하고 중재하고 또는 설득하는 그런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도 남북 관계와 관련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020년 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지도자로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면서 북한이 의지를 갖고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건 명백하다고 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 활동이 완전히 중단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결정적 장애가 될 만한 활동으로 평가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조 장관과 간담회를 마친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연내 김 위원장 방남 약속은 지켜질 것이라는 게 참석한 의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었다고 전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예, 철도 공동 조사를 진행 중인 남북이 이번에는 철도가 아니라 동해선 도로에 대한 조사 일정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17일에 철도와 도로 조사를 동시에 끝맺는 일정입니다. 마침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 연내에 착공식이 열릴 경우에 남북 정상이 함께 참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소연 기자입니다. 남북은 동해선 도로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오는 10일부터 8일간 진행할 예정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남북이 동해선 도로 공동조사 일정을 확정하고 최근 참석 예정인 조사 인원들에게 이를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사 구간은 고성부터 원산까지 약 100km 구간의 국도입니다. 지난 8월 남북은 개성부터 평양까지 경의선 도로도 조사했습니다. 조사단은 도로의 상태와 교량, 터널 등 구조물의 안전성을 살핍니다. 현재 신의주에서 조사 중인 경의선 철도 조사단은 내일 오후 돌아올 예정입니다. 열차는 평양 원산 구간으로 이동하고 우리 측 인원이 8일 동해선으로 올라가 두만강까지 10일간 조사를 이어갑니다. 철도와 도로 모두 17일에 조사를 마쳐 남북 정상 합의대로 올해 안에 착공 행사를 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겁니다. 다만 실제 철도와 도로 연결은 국제 제재가 풀리지 않는 한 어렵기 때문에 상징적 차원의 행사가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성사된다면 두 정상이 착공 행사에 함께 참석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예, 물론 이 모든 것은 가능성의 문제이긴 합니다. 그리고 앤드루 김 미국 CIA 코리아 미션 센터장이 어제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북측 당국자들과 2시간가량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만난 사람은 김성혜 통일전선부 실장일 가능성이 큰데 김 실장은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미국을 방문할 때 같이 갔던 인물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자리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친서가 전달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잠시 후면 G20 정상회의 등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합니다. 8일 동안의 일정이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에 해결해야 할 현안이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당장 야당이 연일 조국 수석 경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순방 중에도 민정수석실 특감반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이 조국 수석이 책임지고 물러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게 이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예. 내일 아침 대통령과 참모진들은 티타임을 갖는데요. 내일 티타임에서 대통령과 조국 수석이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예. 청와대 한 관계자는 조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다 해도 문 대통령이 받아들이진 않을 것이고 조국 수석도 그런 뜻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자, 청와대가 조직 관리를 잘 못했다, 그러니까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제 별도의 조치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문 대통령은 이 특감반 비위에 대해서 순방 도중에도 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문제가 된 일부 직원들의 이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이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예. 김정은 답방 문제인데 김 위원장의 답방이 연내 가능하다고 2차례에 걸쳐서 문 대통령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귀국하자마자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이 되는 겁니까? 네, 문 대통령은 전용기 간담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 달려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답방 시점과 계획 등을 북한 측에 전달을 하고 또 북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북한이 언제 답을 해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미리 할 수 있는 준비들은 본격적으로 준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희들이 어제 방남 시점에 대해서 18일에서 20일 사이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냥 단지 추측에 의해서 보도해드린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시점을 정부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실제로? 네, 어제 저희가 이 18일, 20일이 18일과 20일 사이에 북한이 일정을 비워두고 있다는 정부 고위 관계자 취재를 전해드린 건데요. 청와대에서도 이때를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북측이 답변을 줘야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귀국하자마자 문 대통령이 여러 가지 현안 보고를 받을 텐데 경제 문제도 물론 보고를 받겠죠. 문 대통령이 그중에서도 경제 문제를 얼마나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봐야 될 것이냐. 다시 말하면 경제 문제에 발목이 묶여서 다른 남북관계 같은 것도 동력을 그렇게 크게 받지 못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문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각에서 이제 내치보다 외치를 우선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문 대통령과 청와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 또 경제 문제는 특히 국정 지지율로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이기도 하긴 합니다. 또 문 대통령도 이러한 점을 인식했는지 오늘 페이스북에 경제 성장은 외교적 노력에 크게 좌우된다. 이러면서 이번 순방 역시 경제를 위한 행보였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순방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내린 지시 역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 마련이기도 했습니다. 예, 물론 성과가 어떻게 나오냐가 더 중요하긴 하죠.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이른바 해경군 김 씨 트위터 계정의 주인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검찰에 출석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 맞는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송우영 기자, 오늘 오전에 조사가 시작됐는데 아직 물론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네, 김 씨는 오늘 오전 10시 수원지검에 출석해 현재까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트위터 계정으로 의심되는 여러 정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질문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트위터 계정과 김 씨의 소셜미디어에 비슷한 시각, 거의 흡사한 글이나 사진들이 올라온 정황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또 트위터 계정에 연결된 이메일 아이디와 동일한
포털 사이트의 아이디가 경기도 성남의 이재명 지사 자택에서 마지막으로 접속된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또 경찰 수사가 시작된 올해 4월 김 씨가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바꾼 이유도 캐물었습니다. 예. 자, 지금 검찰이 묻고 있는 것이 뭐 그 이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얘기한 바로는 이미 보도가 다 된 내용들이어서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 그런 질문에 대한 대비는 다 했을 것이라고 예상이 드는데 답변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도 혹시 나옵니까? 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김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전에 검찰로 들어가면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김혜경 씨 트위터 계정하고 다음 아이디가 똑같은 것이 자택에서 발견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힘들고 억울하지만 우리 안에 당연히 경찰 수사 결과 모두 예. 주변의 고함 소리 때문에 정확하게 듣기는 어려웠습니다만 아무튼 그 얘기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에 혹시 추가로 수사에 나서서 뭐 얻어낸 결과라든가 이런 건 있습니까? 네, 검찰은 최근 김 씨가 다니는 교회의 홈페이지 서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트위터 계정과 연결된 이메일 아이디와 동일한 아이디가 해당 교회에도 가입돼 있다는 의혹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교회 서버를 압수수색해서 해당 아이디의 정보에 김혜경 씨의 이메일이 있는지를 확인을 했는데 그 결과는 지금 밝힐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 언제 밝힙니까? 아직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목되는 건 역시 이제 김 씨를 재판에 넘길지의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기소를 할 것인지 여부인데 이건 언제쯤 알 수 있습니까? 예, 검찰 관계자는 시간 여유가 많지 않으니까 늦어도 다음 주에는 결론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현재 김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두 가지인데요.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 또 지난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다음 주인 13일 만료가 됩니다. 때문에 검찰은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우영 기자였습니다. 예, 다음은 뉴스룸이 제기하는 국회의 행태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국감장에서 또 국회 상임위장에서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 관계자를 상대로 당장 자료를 공개하라 혹은 국회 모독이다 이렇게 호통치는 모습은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그런 국회가 정작 470조 5천억 원의 예산을 짜는 일은 지금 이 시간에도 문을 걸어 잠그고 완전히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뿐만이 아니라 국회의 각종 자료, 돈 지출 내역도 국회는 대부분 비공개입니다. 관행이란 이유로 국회는 이처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죠. 물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세금을 내는 국민은 안중에 별로 없는 국회의 비공개 관행을 JTBC 국회팀이 집중 취재했습니다. 먼저 조익진 기자입니다. 불이 다 꺼져 어둑어둑한 국회 로텐더홀. 예결위 여야 간사들이 한 사람씩 등장합니다. 이들이 찾아 들어간 곳은 예결위 회의장 옆 골방. 이내 회의장 앞 문이 닫힙니다. 법적 근거도 시간과 장소 공지도 없이 비공개로 열리는 예결위 소소위. 예결소위에서 보류된 249건의 사업을 심사한다지만 전체 예산 470조 가운데 얼마를 심사하는지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사 시간도, 심사 내용도, 심사 규모도 알 수 없는 말 그대로 깜깜이 예산 심사입니다. 가끔 상대당의 잘못을 지적할 때만 밀실 심사의 정보가 살짝 새어나옵니다. 총리실과 관세청 특활비를 반드시 소소위에서 삭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갑자기 주장하고 나오면서 지금 공전 상태를 현재 빚고 있는 것입니다. 구찌 명품백 사며 써버린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 예산은 왜 2배, 3배 증액되어야 하는지. 종합부동산세법과 부가가치세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세법 개정안 심사도 기획재정이 소소위로 넘어갔습니다. 국회 닫힌 회의실엔 관련 공무원들만 분주 요구할 뿐 안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조세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 관심이 되게 많은 사안인데 이거를 소소위의 형태로 굳이 하셔야 되는 것이 저 회의가
공개하실 의사는 없으신가요? 끝내 대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JTBC 조유신입니다. 예, 국회는 의원 관련 각종 정보도 철저하게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개돼야 할 의원들의 국외 활동 신고서라든가 정책 연구 용역 보고서 등도 모두 감추는 것이 관행이 됐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해도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 이런 알 수 없는 이유를 대면서 거부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오늘 한 시민단체는 의원들의 영수증 이중 제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고의적으로 만약 한 거라면 사회적 사기행위라고도 볼 수 있는 거라서 정보공개 소송을 하지 않았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영원히 안 드러났을 수도 있는데. 국회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기각되자 이의 신청을 했고 결국 법적 다툼을 거쳐 관련 자료를 받아낸 겁니다. 사실상 소송을 통하지 않고선 국회로부터 민감한 정보를 받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시작을 했는데 하는 족족 비공개가 되는 거예요. 실제 JTBC 취재진도 의원들의 정책 연구 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회는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며 거절했습니다. 비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 절차 역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의 신청을 했을 때 열리는 국회 정보공개심의회는 올해 3차례 열렸는데 안건에 오른 4건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의원들의 국외활동 신고서, 정책연구 용역비와 같이 세비 유용 의혹이 불거진 사안들입니다.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런 결정을 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국회 스스로가 어떤 비밀주의에 빠져 있고 예산을 쓰면서도 공개도 하지 않고 행정부를 제대로 감시 견제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예, 이렇게 예산 심사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활동 중에는 공개되지 않는 것들이 워낙 많습니다. 정치부의 서복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JTBC가 예산소위원회 거기서 의원들의 육성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좀 파장이 컸습니다, 사실. 예. 지난달 29일이죠. 예산소위의 녹취를 공개를 했습니다. JTBC가요. 심사가 법정 기한을 어길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그 상황을 생생하게 국민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녹취록을 보도를 했습니다. 녹취본을 보도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이른바 풀단을 구성해서 회의 발언들을 정리를 하긴 하지만 그 텍스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하지만 국회는 공문을 보내서 규정 위반이라며 기사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예,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을 보면요. 출입 기자는 녹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출입 기자 외에 그러니까 국회 관계자도 녹음을 할 수가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 규정입니다. 그런데 JTBC는 국회 관계자를 통해서 취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제 삼아서 기사 삭제를 요청을 했던 겁니다. 저희들이 녹음한 것은 아니고 녹음본을 가져왔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 안상수 위원장인가요? 풀단에서 제외해라.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더 논란이 됐습니다. 사실 이 기자단이 풀단을 구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회와는 별개로 기자단의 취재 방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상수 예결위원장이 직접 풀단에서 배제하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폐쇄적인 소위보다 아예 그 완전히 비공개되는 게 소소위잖아요, 그죠? 예. 소소위로 들어가면 수백억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습니다. 수백 조죠, 사실은. 예, 그렇죠. 예.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일단 소소위는요. 그런데 기자들이 아예 출입을 못하고 회의록도 남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밀실 심사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런데 국회도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매년 좀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올해도 어떤 뭐 깜깜이 밀실 심사, 졸속 부실 심사 뭐 이런 비판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밀실 깜깜이 예산이 있다는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쓰지 않도록 저희 국회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앞으로 이렇게 이 밀실 심사가 잘못됐다는 걸 모두 인식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서로 남탓만 하면서 정작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두 사람의 저 발언은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듣기에도 사실 좀 지루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근데 비공개되는 것이 비단 예산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대표적인 사례가요. 국회 특활비는 소송에서 지고 나서야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앞서 보도했던 것처럼 의원들의 연구 용역 보고서도 JTBC가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직무 수행에 현저히 곤란하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현재 이건 무슨 얘기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일단 그 답변을 저희가 들었는데요. 그 답변을 들은 저희도 도대체 어떤 직무 수행이 곤란한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요. 국회 고위 관계자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연구 용역비가 처음에 의원들의 수당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지급이 됐다고 합니다. 그게 예. 시작이었는데요. 일종의 수당 챙겨주기였다는 건데 그런데 이걸 보면 이 수당 챙겨주기 형식으로 연구 용역비가 나갔기 때문에 부실한 보고서가 작성이 됐고 예. 이것이 공개되면 비난 여론이 크기 때문에 이 때문에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것 말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논리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그런 결론밖에 안 나오는 상황인데. 예. 다시 말하면 수당을 챙겨주기 위해서 편법을 동원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다는 국회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걸 실토를 합니까? 예, 저희가 예.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정작 국회는 이제 정부의 각종 정보를 다 공개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국민의 알 권리 위해서 국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도 하죠. 그렇긴 합니다. 예. 예. 대표적인 사례가요. 바로 이 부분인데 영상을 한번 보시죠. 예. 재석 276인 중 찬성 257인, 반대 17인, 기권 2인으로서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녹음 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보관 자료 제출 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예. 크게 논란이 됐던 그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예. 2013년 7월에요. 정치적인 공방 끝에 국회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의결을 합니다. 예. 당시에 안보 또 외교 관례 또 다음에 치러질 정상회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결국 국회는 공개를 의결을 했습니다. 예. 이뿐만이 아니라요. 국정감사를 보더라도 피감기관의 자료 공개를 강하게 요구해왔습니다. 이 대목도 들어보시죠. 예.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 필요에 의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그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판단하셔가지고 제출 여부를 결정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서 국정감사에 임하시죠? 대통령 기록물까지 열람하는 시대에 이 권력기관의 회의록, 이 공공기관의 회의록, 녹취록을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국감을 거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이렇게 피감기관에게는 각종 자료 공개 그리고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정작 국회는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걸 놓고 자기 모순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네, 퇴근길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0도 넘게 떨어집니다. 올겨울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 주말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갈 거라는 예보입니다. 겨울 초입부터 북극 한파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오늘 퇴근길 시민들은 황사 대신 찬바람을 맞았습니다. 이미 아침보다 기온이 많이 떨어졌는데 자정 무렵엔 체감 온도가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포근했던 낮 시간과 180도 달라진 날씨에 거리 표정도 바뀌었습니다. 밤사이 기온은 더 곤두박질칩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오늘보다 13도나 떨어집니다. 수도권과 중부 내륙 지역에 올겨울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철원 영하 10도, 세종 영하 7도, 대구도 영하 2도에 머물겠습니다. 모레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잠시 기온이 오르겠지만 주 후반부터 본격적인 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찬 대륙성 고기압이 본격적으로 확장하고 북극 공기를 가둬두던 제트 기류도 한반도 상공까지 처지면서 추위는 일주일 이상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전형적인 북극 한파의 모습입니다. 서울 기준 금요일 아침 기온이 영하 8도, 토요일엔 영하 10도로 절정을 이루다 다음 주 중반쯤에야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는 춥겠지만 강한 바람에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대기 상태는 모레까지 양호할 전망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전국의 수험생, 학부모님, 일선학교 선생님들께 혼란과 심려를 끼쳐드려서 출제를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보신 것처럼 시험을 책임진 교육과정평가원장이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것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불수능이었다는 게 공식 확인되면서 수험생들의 지원 전략도 큰 혼선을 빚게 되었습니다. 성적표는 내일 수험생들에게 배부됩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시험이 어려울수록 높게 나타나는 표준 점수 최고점을 살펴봤습니다. 국어는 지난해에 비해 16점이나 껑충 뛰었고 수학 가형과 나형도 각각 3점과 4점 올랐습니다. 특히 국어 영역은 지금의 수능 체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절대평가인 영어의 1등급 비율은 5.3%로 지난해에 비해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동안 채점 결과를 보자며 입장 표명을 미뤄왔던 교육과정평가원도 난이도 조절 실패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좀 총력이 반성해봐야겠지만 출제 검토위원회 예측력이 좀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일부 영역에 봅니다. 내년부터는 국어 31번과 같은 초고난이도 문제는 내지 않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교육적으로 타당성이 높은 문항 출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영어 영역 1등급 비율이 줄어든 건 절대평가 도입 이후 학생들이 공부를 덜 했기 때문이라며 수험생들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수능 만점자는 지난해 15명에서 올해는 9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중 이과 학생이 6명이었고 졸업생은 5명이었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네, 수험생들은 지금부터가 더 문제입니다.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하는 학생들이 속출하고 정시 모집에선 중위권이 두터워져서 전략 짜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대입 정책 전반에 손보란 얘기도 나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예상을 훨씬 밑도는 성적표를 받아들게 될 수험생들은 걱정이 큽니다. 이미 지연한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해 탈락하는 수험생들이 속출할 전망입니다. 당장 이번 달 말부터 시작되는 정시 모집 전략을 짜기는 더 막막합니다. 최상위권 수험생들은 변별력이 확보된 반면 중상위권은 대혼란에 빠져들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국어와 수학 영역에선 절반가량이 3에서 5등급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중상위권 수험생들은 소신지원 대신 하향지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나마 극심한 눈치 작전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제 방식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성적을 합숙해가지고 단실내 사람 모집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변별력의 문제는 끊임없이 나옵니다. 또 시험 문제 유출 파문이 거듭되면서 그동안 계속 늘어온 대학들의 수시 모집 비중은 일단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수능마저 해마다 불과 물을 오락가락하면서 입시 정책은 총체적인 혼란에 빠져드는 모습입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돈만 뜯긴 게 아니라 사기범의 자녀 채용 비리에 연루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사기범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했는데 윤 전 시장은 청탁 대상이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는 사기범 말에 속았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사기범 49살 김모 씨는 자신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라며 광주 지역 유력 인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중 윤장현 전 광주시장은 목소리가 똑같다며 4억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김 씨 자녀 취업까지 청탁해준 것으로 드러나 배경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윤 전 시장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를 권 여사로 믿고 있던 윤 전 시장은 채용 청탁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겁니다. 우선 올 1월 김 씨의 아들 조모 씨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 채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조 씨를 정규직으로 채용시키려 했지만 채용 비리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회사 측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딸이 광주의 한 사립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는 과정에 윤 전 시장이 개입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채용 비리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당사자인 윤 전 시장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출석을 통보했지만 네팔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마치고도 귀국하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이정엽입니다. 네, 윤장현 전 시장뿐 아니라 올 들어 하루 평균 100명 넘는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 당하고 있습니다. 어눌한 말투로 검사나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는 걸 넘어서 수사 공문을 위조해 제시할 만큼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전화기에 악성 코드를 심어놔서 112에 신고를 하면 범인들 콜센터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25살 A씨는 석 달 전 낯선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 한 통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고 했습니다. A씨는 상대방이 알려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이 적힌 수사 공문이 떠 있었고 결국 속았습니다. 대포 통장이 만들어졌고 제 명의로 된 거라서 제가 범죄에 연루가 됐다고 그게 떠서 저는 그걸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느낌인 거죠. 국가가 운영하는 금고에 돈을 옮겨놔야 한다는 말에 A씨는 3년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2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30분 뒤 상대방과 연락이 끊기자 급히 지급 정지를 시켰지만 이미 돈은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범인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개설된 계정으로 돈을 받은 뒤 가상화폐로 환전을 해 추적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악성 코드를 심도록 유도한 뒤 휴대전화기나 PC를 원격 조종하는 수법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고 112를 누르면 보이스피싱 일당이 운영하는 콜센터로 자동 연결되도록 조작하는 겁니다.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633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하루 116명이 평균 10억 원씩 피해를 보는 셈입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임금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사실상 타결됐습니다. 아직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를 거쳐야 하지만 협상단이 전권을 위임받은 만큼 내용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직간접적으로 12,000여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노조 반발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막바지 협상에 나선 광주광역시는 오늘 오전 현대자동차와 잠정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견이 컸던 초임 연봉과 근로시간은 3,500만 원과 주 44시간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권을 위임받은 광주시 협상단이 현대차의 요구를 거의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이제 포괄적 유임을 제가 받으면서 이제 급물살을 타게 된 거죠. 광주광역시는 내일 오전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잠정 합의안에 대한 공식 추인 절차를 밟게 됩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적정 임금과 적정 근로시간, 원하청 관계 개선, 노사 상생 경영 등 4대 원칙이 지켜졌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노사민정의 공동 결의가 이루어지면 최종 투자 협약식은 모레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자동차 시장 악화 등을 이유로 반대해온 현대차 노조가 이름의 모레부터 파업을 하겠다고 경고한 상태입니다. 신설 법인의 자기 자본금은 2,800억 원인데 이 중 현대차가 530억 원, 광주시가 590억 원을 낼 예정입니다. 광주시 재정 여력도 문제지만 추가 자본금을 낼 투자자 모집도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후보자 본인이 내놓은 입장은 방향은 맞지만 좀 과속한 면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꾸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도 늘리는 등 구체적인 보완 방안도 밝혔습니다. 이현 기자. 청문회 시작부터 여야는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경제정책이 달라질 게 없으면 경제부총리를 왜 교체하나 이렇게 의문을 제기한단 말입니다. 옥스팜이라고 하는 국제기구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국 경제 지금 양극화를 해소하려고 하는 그 노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기존 정책 기조는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득주 성장과 혁신 성장, 공정경제 세 가지 축의 방향은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속도는 조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금년도에 16.4%가 올라가고 내년도에 10.9%가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이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이후에 최저임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에서 개선을 좀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홍 후보자가 내놓은 대안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이원화하는 방식입니다. 전문가들이 우선 인상 구간을 설정한 뒤 그 내에서 위원회가 액수를 정하자는 겁니다. 탄력근로제는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안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런 보완론에 또 다른 반발도 일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미 이 기조는 걸개 그림으로만 남고 이미 그 내용은
이미 말머리를 돌린 지 꽤 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홍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높이고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현입니다. 경제 활력이 시들해지고 있다는 것은 오늘 나온 한국은행의 3분기 성장률 집계치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투자 위축과 고용 한파가 특히 문제인데 정부는 이달 말에 관련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즉 GDP 잠정치는 약 400조 2천억 원으로 2분기보다 0.6% 늘었습니다. 두 분기 연속 0%대 성장에 그친 겁니다. 투자와 소비, 즉 내수가 부진했던 게 결정타였습니다. 특히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는 나란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건설 투자 감소 폭은 1998년 1분기 이후 가장 큰 수준입니다. 올 들어 일자리 사정이 악화된 것도 투자 부진과 직결돼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최근 취업자 증가 폭은 넉 달 연속 10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정부 역시 투자 위축과 고용 한파가 경제 주체들의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와 기업 경기 실사지수와 같이 우리 경제의 내일을 내다보는 경제 심리 지표의 하락에 저는 더 큰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참았던 금리 인상을 재개하면서 경기 활성화의 책임은 오롯이 정부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홍 후보자는 자영업 대출자 지원과 함께 투자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한국당 차원의 결의안을 추진하자. 이것이 최근에 친박계와 비박계 중진들이 만나 논의한 내용입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석방을 고리 삼아서 이른바 보수 세력을 결집하자는 것인데 아직은 양쪽 모두에서 좋은 소리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정종문 기자. 지난달 29일 친박계 홍문종 윤상현 의원과 비박계 김무성 권성동 의원 등이 마주 앉았습니다. 경론 끝에 친박계와 비박계가 앙금을 털고 보수 세력을 통합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구속 재판 촉구 결의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해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결의안을 계기로 친박과 비박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진 전체 보수 세력이 결집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자는 겁니다. 여기엔 이른바 태극기 세력까지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대한 평가는 양쪽이 조금 달랐습니다. 보수 재편을 원하는 김무성 의원은 이날 앙금을 어느 정도 털었다고 했고 윤상현 의원은 불구속 재판에 대한 공감대만 확인한 수준에 그쳤다고 했습니다. 과격한 반응도 나왔습니다. 지금은 탈당한 친박계 좌장 서청원 의원은 비박계를 향해 후한 무치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탄핵 전국에서 탈당했다가 복당한 사람들은 과거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한국당 내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거론하는 건 너무 이르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한국 남성들이 결혼 상대로 베트남 여성을 선호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어제 베트남 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한 말입니다. 단지 이 발언만 놓고 볼 때도 부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 앞에 대화의 흐름을 보면 비판이 나올 만하게 됐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따놓은 점수를 한 번에 잃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베트남에 대한 호감 발언을 이어갑니다. 한국 사람들은 베트남의 그 쌀국수를 아주 좋아합니다. 여기 여의도에 있는 쌀국수 집이 있는데 거기 가면 줄 서야 됩니다. 그러다 문제의 발언이 나옵니다. 한국에 있는 남자하고 결혼하는 베트남 여성들이 아주 많은데 다른 나라 여성들보다도 베트남 여성들을 제일 선호하는 편입니다. 앞서 친딘중 부총리가 많은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 남자와 가정을 꾸리는 등 양국이 특별한 관계라고 말한 데 대한 답변 격입니다. 그러나 이 대표의 발언은 야당뿐 아니라 소셜미디어에서도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여성을 상품이자 기호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저질 발언이라며 박항서 축구 감독이 베트남에서 올려놓은 한국의 위상을 깎아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평화당도 우리나라를 방문한 베트남 고위관리의 면전에서 한 외교적 결례이자 다문화 가정에 대한 모욕이라며 이 대표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지난달 18일엔 독재자가 필리핀을 통치하는 바람에 제일 못 사는 나라로 전락을 하고 말았다는 필리핀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지난 주말에 전쟁터를 방불케 한 프랑스의 노란조끼 시위가 이번 주 초에는 다른 분야로 번졌습니다. 한 여성이 경찰 최루탄에 맞아 숨지고 교육개혁에 반발하는 고등학생들의 시위로 100여 개 학교가 봉쇄됐습니다. 위기에 처한 마크롱 정부는 유류세 인상 중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이 전하고 있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마르세유에서 80세 여성이 시위 현장 인근 아파트에서 창문을 닫다 경찰이 쏜 최루탄을 얼굴에 맞아 숨졌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교육개혁에 반발하는 고등학생들도 거리로 나섰습니다. 연료창고 10여 곳이 시위를 피해 문을 닫아 일부 지역 주유소에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일부 급진 세력이 시위를 주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대다수 노란조끼 시위자는 양극화로 인한 생계난을 호소합니다. J'ai 22 ans d'ancienneté pour un salaire de 1 400 € net par mois. Voilà, quand on voit Madame Macron qui se permet aujourd'hui de changer la vaisselle pour 500 000 €.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불만도 큽니다. C'est ça, au lieu de parler à la télévision, qu'il a qu'à venir nous voir là, qu'on discute avec qui nous écoute. On demande que ça, nous, à être écoutés et qu'il arrête de nous taxer comme il fait actuellement. 구체제 청산을 뜻하는 대가지즘의 흐름을 타고 대통령 자리에 오른 마크롱이 다시 구체제로 지목되는 상황입니다. 시위가 국내를 넘어 프랑스령으로까지 확대 조짐을 보이자 마크롱 정부는 유류세 인상 중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민층의 세부담을 낮추겠다고도 했는데 수습 시기를 놓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한 달 전쯤에 뉴스룸의 밀착 카메라에서 보도해드린 경북 의성군의 쓰레기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아직 이 쓰레기를 하나도 치우지 못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불이 나서 사흘째 꺼지질 않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현재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굴착기가 쓰레기를 걷어내면 소방관이 물을 뿌립니다. 지난 1일 새벽 붙은 불이 사흘째 살아있는 겁니다. 이곳 쓰레기산 현장에는 오늘 아침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때문에 위쪽에 쌓인 쓰레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축축합니다. 하지만 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어서 매캐한 연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10m 넘게 쌓인 쓰레기가 누르는 압력 때문에 열이 발생했고 쓰레기에서 나온 메탄가스가 불쏘시개 역할을 했습니다. 쓰레기를 일일이 걷어내야 속불까지 잡을 수 있는데 현재로선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10년 동안 쌓아놓은 폐기물은 7만 4천 톤에 이릅니다. 이걸 치우는데 1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불길을 잡더라도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바람이 몇 번 왔어요. 10분 봤는데.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 몫입니다. 냄새가 나가지고 막 이래 덮어 써야 자지. 안 그러면은 냄새가 나고 골도 아프고 눈을 감지를 못해. 의성군은 쓰레기 일부라도 우선 치우겠다며 정부에 예산을 신청해 넣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요즘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노니 열매로 만든 제품에서 기준치의 최대 56배가 넘는 쇳가루가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전량 회수 조치했다고 발표했는데 시중에선 여전히 같은 제품이 팔리고 있습니다. 자율검사 품목이어서 검사 대상이 아닌 기관에 만들어진 제품은 손댈 수 없다는 것이 공무원들의 설명입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약재상이 몰려있는 서울 경동시장 곳곳에서는 노니 분말과 원액, 환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논이랑 이게 엄청 많이 나와요. 노니는 왜 많이 나와요? 논이는 모든 염증을 잡아주니까. 열대식물의 열매 노니는 건강식품으로 입소문을 타며 분말, 차, 주스 등으로 많이 판매됐습니다. 서울시가 시중에 판매하는 노니 제품 27종을 무작위로 골라 검사해보니 9개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쇳가루가 나왔습니다.
시는 적발된 제품을 모두 회수하고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유통기한만 다른 똑같은 제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판매 중인 제품은 전혀 문제없다는 고객 응대 지침까지 보여줍니다. 같은 공장에서 같은 방식으로 같은 제품을 만들어도 유통기한만 다르면 회수하거나 폐기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팔리고 있는 제품들도 서울시 조사 이전에 품질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다르다고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 측은 문제가 된 생산 공정을 바꿨는지 자가 품질 검사를 새로 했는지 확인도 안 한 채 유통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네, 우리 기술로 개발한 우주과학 연구용 소형 위성이 오늘 새벽 미국에서 발사돼서 지구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러시아 소유주 유인 우주선은 우주정거장에 또 미국 나사의 탐사선은 소행성에 각각 도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던 이른 새벽에 우주 탐사의 큰 이벤트가 연이어 벌어졌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3, 2, 1. 미국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로켓 팰컨 9이 우리 시간 오늘 새벽 3시 반쯤 미국 반덴버그 공군 기지에서 발사됐습니다. 이 로켓엔 우리 과학 연구 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 1호가 실렸습니다. 가로 세로 0.6m, 높이 1m, 무게 107kg으로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된 위성은 교신에 성공하며 정상 궤도 진입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위성 발사에 쓰인 팰컨 9으로 같은 로켓을 3번 재활용하는 데 성공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비슷한 시각 우주인 3명을 태운 소유스 유인 우주선이 우주정거장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10월 2단 로켓 고장으로 추락한 후 재도전에 성공한 겁니다. 미국 나사의 탐사선 오시리스 렉스도 오늘 새벽 소행성 베누 상공에 다다랐습니다. 20억 킬로미터를 날아 2년 만에 도착한 곳입니다. 베누는 지름 500m 정도의 작은 소행성이지만 태양계 형성의 비밀을 풀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내일 새벽에 남미에서 기상위성 천리안 2A호도 발사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은 현지 기상 상황에 따르면 계획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배드민턴 이용대 선수가 병역 특례자로서 봉사활동 자료를 거짓으로 꾸몄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스포츠 스타들이 봉사활동을 조작하려고 한 건데 축구 장현수, 유도 안바울에 이어 벌써 3번째입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국가대표에선 은퇴했지만 지난달 국제대회에 복귀한 이용대는 여전히 팬들의 환호와 함께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서 배드민턴을 대표하는 스타인데 병역 특례 의무 사항인 봉사활동 자료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봉사활동 544시간을 모두 채웠다며 제출한 증거 자료가 되레 논란을 키웠습니다. 같은 사진인 것 같은데 서로 다른 날 봉사활동을 한 증빙 자료로 내세웠습니다. 또 밀양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대회를 치른 날 도중에 서울 왕복을 한 시간이 너무 짧아 의구심이 듭니다. 이용대는 행정 처리 과정에서 시간을 잘못 계산하거나 사진 자료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병무청에 자진 신고를 했고 만약 부족하다면 반드시 보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현수, 안바울에 이어 또다시 봉사활동 서류 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팬들의 실망은 더 커졌습니다. 봉사활동 자료 제출은 병역 특례 혜택에 따른 의무사항이지만 다들 너무 소홀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국회는 사흘 뒤 병역 특례와 관련된 예술체육계 인사들을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미국에서 수십 개의 토네이도가 한꺼번에 발생해서 중동부 곳곳이 초토화됐습니다. 12월에 동시다발로 토네이도가 발생한 건 60여 년 만입니다. 바람에 휩쓸려 한 명이 숨지고 500여 채 가옥이 흔적만 남았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거대한 먹구름에서 소용돌이가 내려옵니다. 현지 시간 1일 일리노이주를 덮친 시간당 최대 풍속 210km의 강력한 토네이도입니다. 같은 시각 인근에도 토네이도가 연거푸 덮쳤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하루 동안 토네이도 등급상 3번째 강도인 EF 3등급을 포함한 최소 18개의 토네이도가 일리노이주 곳곳에서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시간주에서 30대 남성이 숨지는 등 미국 전역에서
최소 20명이 다쳤습니다.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선 주택 500여 채가 흔적만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The garage is gone. My car that was in the garage is all smashed. The garage is in the back of my kitchen. 소용돌이의 밑바닥 지름이 800m에 달해 광범위한 지역에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미국 기상청은 12월에 이처럼 많은 토네이도가 발생한 건 1957년 이후 60년 만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최소 2개의 토네이도가 엘라바마주에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평창올림픽 여자 컬링 대표팀에게 부당한 대우를 해서 논란을 낳은 김경두 전 대한컬링연맹 부회장 일가가 컬링에서 손을 떼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올림픽 여자 컬링 대표팀은 김 전 부회장, 김민정 감독에게 폭언을 듣고 또 포상금 일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합동 감사에 돌입했고 김 전 부회장은 오늘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훈장 추서를 결정한 국무회의 직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기해 노회찬 의원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기로 의결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중국 상공을 지나 몽골, 중동, 유럽 방면으로 가는 한중 항로가 6일부터 하나 더 열립니다. 지금까진 출입국 비행기 모두 하나의 항로를 고도만 위아래로 나누어서 이용했습니다. 앞으로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땐 기존 항로를, 한국에서 나갈 땐 새로운 항로를 이용합니다. 새 항로가 생기면서 특히 유럽행 항공기의 지연율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화장하고 남은 재를 1cm 크기의 캡슐에 넣고 인공위성에 실어 로켓으로 쏘아 올리는 우주장이 현지 시간 4일 미국에서 처음 선보였습니다. 150여 명이 치른 이번 우주장은 캡슐을 실은 위성이 수년 동안 지구 주위를 돌아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타 없어집니다. 네, 보헤미안 랩소디로 대표되는 듣고 따라 부르는 음악 영화 열풍 많이 전해드렸죠. 요즘은 아이돌의 일상이나 무대 뒷얘기로 채워진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콘서트를 담은 영화는 개봉 첫 주 전 세계 140만 명의 팬들이 몰렸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콘서트 영상처럼 보이지만 극장에 걸린 영화입니다. 지난해 방탄소년단의 세계 19개 도시 순회 콘서트를 기록한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는 개봉 첫 주 전 세계 140만 명을 끌어들였습니다. 공연이나 스포츠 실황을 담은 이벤트 영화 사상 최다 관객으로 미국 음악 전문지 롤링스톤도 놀랐습니다. K-팝 영화가 4년 전 영국 밴드 원디렉션의 다큐 영화가 세운 120만 관객 기록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내에서도 31만 관객이 이 영화를 봤습니다. 3년 전 소녀시대, 엑소, 슈퍼주니어 등의 합동 공연 실황, 빅뱅의 10주년, 잭스키스의 20주년을 담은 영화도 이렇게까지 많진 않았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전 세계적인 인기가 영화로 옮겨 붙었는데 공연에서 미처 보지 못했던 장면들 그리고 스타들의 소탈한 일상이 공개돼 또 다른 볼거리를 만들어줍니다. 무대보다는 뒤의 모습을 더 가족 같아서 감동 더 받는 것 같아요. 걸그룹 트와이스도 공연 이야기를 담은 영화 개봉을 앞뒀는데 극장가는 콘서트장 같은 분위기를 살린 다면 상영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연이나 음반뿐 아니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시로 팬들과 소통하는 아이돌. 영화는 팬들과 접점을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창이 되고 있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네, 우락부락한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곰인형을 하나씩 안고 있습니다. 무슨 곰인형일까요? 경기 도중에 팬들이 아이스링크로 던져준 곰인형들, 매년 이맘때면 펼쳐지는 진풍경이죠. 이 곰인형들은 지역 자선단체 아이들에게 선물로 전달되는데 벌써 25년째 이어지고 있는 북미 아이스하키의 전통이 됐습니다. 한 경기에서 뿌려진 곰인형이 3만 개가 넘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아이스하키에서 첫 골이 터지자 환호하던 팬들이 들고 있던 곰인형을 아이스링크로 던집니다. 빙판 위에 눈처럼 쌓이는 인형들. 경기는 멈춰섰지만 선수들은 신이 났습니다. 인형은 계속 뿌려졌고 세어보니 3만 4천 개가 넘었습니다.
역대 최다 기록인데 이 인형들을 치우는 데만 1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이 인형들은 지역 내 복지시설 아이들에게 선물로 전달됐습니다. 매년 12월만 되면 미국과 캐나다 아이스하키에서 펼쳐지는 곰인형 던지기. 이 행사는 25년 전 한 구단이 팬들의 기부를 끌어내기 위한 마케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하나의 문화가 됐습니다. 아이스하키는 물론 농구와 축구로 또 북미를 넘어 유럽과 호주에서 따라하기도 합니다. 팬들은 원래 링크에 물건을 던져선 안 되지만 그 금기를 깨는 행위가 허용돼 즐거워하고 또 뜻깊은 기부까지 할 수 있습니다. 팀마다 더 많은 곰인형을 모으기 위해 또 더 색다른 방식의 이벤트를 준비하며 경쟁합니다. 다음 주 인형 던지기를 앞둔 에드먼턴 선수들은 아예 곰 장식이 있는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네, 매년 제주도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은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상당수가 렌터카로 여행하죠. 그런데 제주도가 내년 상반기까지 렌터카 수천 대를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체증과 불법 주차를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렌터카를 대체할 만한 대중교통이 마땅치 않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 기자입니다. 오후 6시 퇴근 시간이 되자 제주 시내 교차로마다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기 시작합니다. 출근 차량들이 몰리는 오전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오전 출근 시간대 도로 위로 직접 나와봤습니다. 지금 직진 신호가 떨어졌는데도 차들이 좀처럼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제주 도청 쪽으로 약 1.8km를 이동해야 하는데 현재로부터 30분 이상 걸린다고 내비게이션에 나와 있습니다. 교통 혼잡과 함께 많이 제기되는 민원은 불법 주차입니다. 실제 관광지 곳곳에 불법 주차된 렌트카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숙소가 또 제주시에 집중되다 보니까 아침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이제 도민들이 렌트카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교통체증이 심하다. 그런 여론들이 많고. 교통 혼잡과 불법 주차를 줄이겠다며 제주도가 꺼낸 카드는 렌터카 총량제입니다. 현재 제주도 렌터카는 3만 2천여 대로 최근 6년 동안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제주도는 적정 렌터카 대수가 2만 5천 대라는 연구 결과에 따라 이달 말까지 3,500대, 내년 상반기까지 3,500대를 추가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차량을 줄이지 않는 업체들에겐 운행 정지 등 강제 처분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3,500대를 올 12월 말까지 동시에 줄였을 경우 중고차 시세 하락은 불보듯 뻔하고요. 신생업체들은 할부도 안 끝난 차량을 전부 다 이제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렌터카가 줄어들 경우 대여 요금 인상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현재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선 제주도 경차를 하루 10,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쉽게 빌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좀 꺼려지게 되죠. 렌터카까지 그렇게 올라버리면 많이 안 올 듯한데요. 대중교통 여건은 어떤지 공항 노선버스 정류장을 살펴봤습니다. 주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노선버스는 10분 간격이지만 서귀포나 관광지 주변으로 가는 버스는 앞뒤 배차 간격이 30-40분 이상 벌어지기도 합니다. 아침 간격에는 한 20분 간격으로 30대 정도에 30분. 관광객들이 많이 타요? 제주공항 밖으로 나오면요 모두 5개의 버스 정류장에서 제주도 전역으로 가는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버스를 기다리는 관광객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요. 대신 마지막 5번 출구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렌트카를 이용하기 위해서 셔틀버스를 타려고 이동하는 관광객들입니다. 애들을 데리고 다니면 버스를 타면 바로 갈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동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저희가 원하는 데를 제대로 못 보고. 성산 일출봉과 한라산 천백고지 등 관광지 인근을 오가는 일부 노선버스의 경우 1시간에 한 대뿐입니다. 1시간 10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차를 해야만이 배차 간격이 좀 줄어들 건데 증차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시점이라서. 도청은 감축 시행 이후 부작용에 대해선 따로 고민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70% 이상이 렌트카를 이용하거든요. 관광 트렌드가 저가 항공에 저렴한 숙소 그걸 선택해갖고 자기가 오지 않습니까? 사람 대수를 줄이면 렌트카비 올라가면 관광객들이 안 올 거 아닐까. 부분도 있고.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한 번쯤은 들린다는 성산 일출봉입니다. 하지만 입구부터 주차장까지 렌터카와 관광버스만 가득할 뿐 이곳까지 오는 노선버스나 지역 택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렌터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렌터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중교통도 확보돼야 하지 않을까요? 밀착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다시 꿈꾸는 겨울. 당신에겐 K2. 다시 꿈꾸는 겨울. 당신에겐 K2. 예, 오늘 저희 기자들이 취재해온 기사 내용들이 워낙 좀 넘쳐서 앵커 브리핑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국회에 있는 기자를 연결한 바가 있죠. 예산 처리 법정 시한을 넘긴 국회가 소소위라는 밀실회의를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일부에서도 좀 집중 보도를 해드렸는데 지금이 어제와 같은 시각입니다. 오늘도 국회에서는 막대한 예산안을 놓고 아무도 알 수 없는 소소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제부터 국회에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데 바로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민주평화당이 세워놓은 천막당사입니다. 취재기자 잠깐 연결해서 예산 문제까지 같이 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이제 국회 바로 앞인 것 같은데 뒤에 천막이 보이네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연두색 천막은 어제 민주평화당이 세운 천막 당사입니다. 이 선거제 개편안,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제를 내년도 예산안과 동시에 처리하자고 요구하면서 어제부터 논성에 들어간 건데요. 이 천막 안에는 정동영 대표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잠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또 정의당은 예산안 처리와 함께 선거제도 개혁안을 동시에 병행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죽은 대표 살리는 연동형 비례제는 대통령 직선제 투쟁 이후 30년 만에 최대의 개혁입니다. 예산안 처리 끝나고 나면 선거제 개혁은 물 건너갑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470조의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국민 모두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포용국가로 가기 위해서 포용적 선거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밤에 문재인 대통령 귀국하시는데 민주당과 대통령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이 야 3당과 함께 손잡고 선거제도 개혁 연대로 가느냐, 아니면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예산안 처리하고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선거제도 개혁 파기로 가면 그것은 적폐연대입니다. 예. 우리는 적폐연대가 되는 이 정권과 협치 파탄을 선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잘 역사적 들었습니다. 결단을, 역사적 선택을 기대합니다. 예, 이선화 기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 세 당은 내일은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공동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함께 회견을 갖는, 간담회를 갖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할 예정입니다. 예. 1, 2당인 민주당하고 한국당이 합의를 하면 예산안 처리가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두 당의 입장은 그럼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선거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안을 분리해서 각각 처리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 자유한국당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선화 기자 뒤에 있는 3당의 요구사항, 그러니까 선거제 개편안, 이것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 2당에게는 그렇게 큰 관심사가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로 들리기도 하는데 아무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예산안 얘기로 돌아오면 비공개 회의죠. 지금 소소회의는 오늘도 열리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잠깐 멈췄습니까?
네, 지금은 잠깐 멈춘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국회에서는 예산심사 소소위가 비공개로 진행이 됐고요. 일단 저녁 6시쯤 잠깐 정회를 했습니다. 어젯밤에도 늦은 시간까지 회의가 이어져서 오늘 새벽 2시 반까지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쟁점 예산안, 그러니까 남북 경협 기금이라든지 일자리 예산안 등을 두고 여전히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잘 안 되다 보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3명은 오늘 회동을 갖기도 했습니다.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은 이 정치적인 담판을 통해서라도 풀어보겠다라는 겁니다. 예. 원내대표들은 지금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이후에 조금 뒤에 다시 협상을 이어나갈 전망입니다. 이 자세한 회의 내용은 역시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국민의 세금 470조 5천억 원의 쓰임새를 정하는 두 가지 중요한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물론 회의 이후에도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이선화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팩트체크의 키워드는 미국 중앙정보국 CIA입니다. CIA에 반미주의자로 신고되면 미국 입국이 영구 금지된다. 이런 정보가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 전형적인 가짜뉴스였는데 이른바 진보 인사들을 CIA에 신고하는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악용되고 있습니다. 오대영 기자,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볼까요? 네, 포털 사이트에 CIA 신고라고 검색을 하면 상당히 많은 글들이 뜹니다. 네. 각종 게시판, 트위터, 카톡을 가리지 않고 퍼져 있습니다. 속보, 드디어 반미주의자 신고하면 미국 입국 영구 금지, 자녀 유학 전면 금지, 미국 CIA 발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미국 CIA가 이런 내용을 발표한 게 맞기는 합니까? 이런 발표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주한 미국 대사관 측에 물어보니 이런 정보를 파악하고는 있었는데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 비자나 체류 업무는 CIA가 아니라 국무부에서 합니다. 국무부 영사사업부는 건강상태, 범죄 전력, 테러 안보, 불법 입국, 생활수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정치 성향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짜뉴스는 사실 나름의 원리, 전형이 있잖아요. 아예 없는 얘기가 아니라 일부 사실인 거를 왜곡한다든지 하는데 이번 가짜뉴스는 어떤 걸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까? 네, 한 인터넷 매체 기사를 링크를 걸고 있습니다. 네. 바로 로컬 파워뉴스라는 매체의 8월 12일자 미국발 기사입니다. 미 CIA 반미주의자 신고하면 미국 입국 영구 금지와 자녀 유학도 전면 금지라는 제목인데 이 매체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CIA의 공식 발표는 아니었고 관계자의 발언을 토대로 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다만 기사 본문을 보면 극렬 시위나 테러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 증거를 첨부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나마도 확실한 증거가 있을 경우를 말한 건데 이런 맥락을 생략하고 제목만 따서 무차별적인 신고를 부추기는 내용으로 호도가 됐습니다. 네, 사실 이 가짜뉴스가 심각한 이유는 따로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특정 사이트에서는 CIA에 신고할 정치인들의 그 리스트가 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트위터에서는 현 여권의 정치인들의 실명이 리스트로 나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블로그에서는 학계, 시민사회계 인사 명단이 공유가 됐습니다. 이른바 진보 인사로 분류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CIA의 홈페이지 링크까지 걸어서 신고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CIA가 하지도 않은 발표를 가짜뉴스로 만들고 또 이걸 근거로 다시 이제 누군가를 신고하자고 선동하는 데 쓰이고 있는 건데 이게 최근의 일인 것만은 아니죠? 네, 저희가 역추적해보니 2016년 일간베스트에서 시작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당시에 한 이용자가 특정인을 CIA에 신고하고 그 인증샷을 올린 뒤부터 이를 모방하는 일이 잇따랐는데 올해 미국 정부는 비자 신청 때 개인 SNS 계정을 제출하라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에 시작된 반이민 정책의 일환인데 이런 가짜뉴스는 마치 한국의 반미주의자를 걸러내기 위한 것처럼 왜곡되고 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예, 첫 키워드는 장관의 의리로 잡았습니다. 예, 누가 뭐 장관에게 의리를 따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요. 홍 후보자는 지난해 떠들썩했던 청와대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당시의 캐비닛 문건이 본인이 작성한 게 맞다라고 당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한 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의리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그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석 비서관 회의 결과는 오직 저만 작성을 했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든지 확인을 소극적으로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로서는 의리가 굉장히 홍남기 후보자는 기자가 물어봐서 답한 건데 그렇게 지적하면 가슴이 아프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문건이 이제 파장이 굉장히 컸던 문건이잖아요. 그래서 재판의 증거로도 제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난해 7월 박근혜 청와대가 떠난 다음에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들이 파장이 있었는데요. 당시 수천 건이 있었고요. 이 문건 내용 중에서는 삼성의 합병 문제를 당시 청와대가 도와주려고 했던 문건들도 확인이 됐고요. 또 블랙리스트 관련돼서도 수석 비서관에 의해서 나왔던 대화들이 확인이 되면서 저 문건은 재판의 증거로도 활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엄영수 의원은 동료를 위해 의리상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당시 홍 후보자가 했어야 된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홍 후보자의 답변도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본인은 기자가 물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대답했다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 사실 이들이 계속 의리를 얘기하지만 의리는 불법을 저지른 동료에 지킬 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의리를 지켰어야 합니다. 그 참 당연한 얘기긴 한데.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지구는 둥글다로 했습니다. 뭐 누가 안 둥글다고 했습니까? 오늘 바른미래당의 이준석 최고위원이 어떤 정치인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한다라고 했는데요. 어떤 정치인이라고 얘기한 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오랜만에 등장하는군요. 홍 전 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에 쓴 글을 가지고 이준석 위원이 얘기한 건데 홍 전 대표가 쓴 글을 잠깐 보면 북한은 정상회담을 공짜로 한 일이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제 순방을 5박 8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김평일이 대사로 있는 체코는 왜 갔을까? 급유 목적으로 갔다는데 그건 정반대로 간 비행 노선이 아닌가라고 따졌습니다. 김평일은 북한의 주 체코 대사입니다. 지금 오른쪽 사람인데요. 김정일 예전 국방위원장의 이복 동생이고 그러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삼촌이 되는 셈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제기한 의혹을 해석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척을 만나러 굳이 체코를 정반대의 노선, 그러니까 태평양 쪽으로 가지 않고 돌아서 갔다라고 혹시 김평일을 만나서 뭔가 정상회담에 대가를 주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 진지하게 얘기했습니까? 앞서 나와 있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대로 얘기했고요. 지난번 논란이 됐던 귤상자에 귤만 보냈을까라는 문구도 같이 언급이 됐습니다. 원래는 아르헨티나까지 한 번에 못 가니까 체코를 경유한다고 얘기가 나왔었던 거죠, 발표는.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의 순방 일정을 세계 지도로 잠깐 보면 우리나라에서 체코 쪽으로 갔다가 체코에서 중간 급유를 내고 당시 총리하고도 면담이 있었습니다. 지도를 놓고 보면 반대로 간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로 다시 간 건데요.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에 참석을 한 건데 이런 지도를 메르카도르 도법이라고 합니다. 지구는 원래 둥근데 둥근 걸 한눈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구를 각 펼쳐서 보인 건데요. 태평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 거꾸로 간 것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아르헨티나까지 저렇게 갔어야 되는데 왜 정반대의 노선으로 갔냐고 따진 겁니다. 하지만 지구를 구로 다시 놓고 본다면 홍 전 대표의 생각이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체코까지 약 8,200km가 되고요. 여기서 다시 우리는 볼 수 없는 지구 뒤편으로 해서 간다면 아르헨티나까지 약 12,000km를 가서 2만 km 가깝게 가게 됩니다. 앞서 홍준표 전 대표가 왜 직선으로 안 갔냐는 거리하고는 약 500km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사실 아르헨티나는 우리나라의 지구 대척점, 그러니까 땅 파고 들어가면 바로 반대쪽에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500km밖에 차이가 나지 않다는 것은 사실 최단거리로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홍준표 전 대표 안대로 간다면
남태평양 섬에 들러서 급유를 하거나 아니면 미국 서부 쪽에 들려서 중간 급유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동아시아 쪽 정상들은 남미 쪽 순방을 갈 때 급유를 동유럽이나 북유럽 쪽에 들러서 급유를 하곤 합니다. 예. 가끔 그 박성태 기자의 취재 내용을 보면 하루 종일 이런 걸 공부하는구나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 사실 그 지구본 하나만 있으면 금방 이해가 가는 건데. 예. 그래서 이준석 최고위원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어느 정치인이 이해 못하고 제기한 의혹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특히 김평일 대사를 얘기한 부분은 다른 사람 아무도 못 보는 김평일 대사를 얘기했다며 혹시 홍 전 대표는 VR, 그러니까 가상현실을 볼 수 있는 안경을 끼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핑크레이디의 거취로 잡았습니다. 예, 뭡니까? 북한 조선중앙TV의 이춘희 아나운서입니다. 아마 목소리를 들으면 다들 익숙할 텐데요. 알죠. 바로 저 아나운서입니다. 북한의 큰 뉴스는 이춘희 아나운서가 거즘 독점적으로 보도를 했고요. 연극을 하는 듯한 특유의 억양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영국의 가디언은 이춘희 아나운서를 가리켜 핑크레이디다. 주요 뉴스 때는 저렇게 분홍색 저고리를 입고 핑크레이디라고 칭한 바가 있는데요. 최근 영국 텔레그래프가 북한 조선중앙TV의 핑크레이디인 이춘희 아나운서가 방송에서 좀 사라지고 있다. 은퇴할 것 같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 왜요? 일단 텔레그래프가 보도한 것은 얼마 전에 미국의 ABC 뉴스가 보도한 것을 인용해서 보도한 건데요. 그 내용을 잠깐 보면은 사실 이춘희 아나운서가 은퇴했다라고 얘기하진 않고 TV에서 잘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춘희 아나운서가 75로 1943년생입니다. 아,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나이도 많기도 한데 요즘 북한 TV가 어떤 프로그램의 진행 방식, 뉴스의 포맷, 스튜디오 등이 현대화되고 있으면서 마치 구시대의 유물 같은 이춘희 아나운서가 잘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를 받아쓰는 과정에서 은퇴 쪽으로 얘기가 좀 더 나간 것 같은데요.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TV에 나왔다. 은퇴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요. 통일부까지 이걸 얘기를 해줍니까? 이 부분은 안익은 외교부 팀장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퇴 여부가 통일부에서는 확인이 안 된다. 대신 얼마 전에 나왔다는데 어제 이춘희 아나운서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는 아직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대신 이제 북한 조선중앙TV가 최근 서구화되고 있다라는 게 원래 ABC 뉴스의 취지였는데 잠시 내용을 보면 이전 방송에서 나왔던 북한 시민들은 왼쪽입니다. 상당히 경직된 자세로 뉴스 화면이 나는데 최근 뉴스는 자연스러운 포즈들이 많이 나오고 즉 좀 젊은 김정은 위원장이 뉴스와 방송도 서구화, 좀 현대화시키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뭐 다 조금씩 변해야죠. 그런 것도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서지현 검사의 성폭력 피해 폭로로 시작된 JTBC의 미투 연속 보도가 여성가족부가 주최하는 양성평등 미디어상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JTBC 뉴스룸이 미투가 올해 화두가 되는데 크게 기여했고 이 이슈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간 공로를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륙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예고된 가운데 내일 전국의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5도, 대전 영하 4도, 대구 영하 2도 등 오늘보다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 내려갈 텐데요. 반면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져서 전국이 보통 수준일 거란 예보입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Slowly, I can see the way, and I've